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 단체에 미쳐서 가정까지 내팽개쳐버린 전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대단한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주 허약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멸치였어요. 또래보다 키가 작고 왜소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리저리 지익이 일쑤였어요. 그 반면에 저는 또래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컸어요.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더 컸었잖아요. 그래서 남자애들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날이면 어김없이 남편은 남자애들에게 치였어요. 몸이 허약하다 보니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모두들 남편과는 편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같은 편이 되더라도 벤치에 앉아있거나 물심부름을 하곤 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언제나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괜히 옆에 가서 같이 앉아서 경기를 하는 다른 친구들을 응원하기도 하고 말도 걸고 그랬어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애들이 순수하기도 하고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진 않았어요. 그저 남편과 같은 편이 되면 경기에서 지게 되니까 피하는 정도?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중서봐, 너 매점 갈 일 없니? 없는데. 없어도 갔다 와. 내가 빵이 먹고 싶어서. 알겠어. 그럼 내 것도 부탁. 남편은 거절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같은 반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을 거의 다 들어주었고, 그런 남편을 처음에는 고맙다 여겼던 친구들은 남편이 해주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 친구들은 남편을 더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특히 한 친구가 남편을 챙겨주는 척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한마디 말을 못했어요. 그 친구는 소위 잘나가던 싸움꾼이었거든요. 체육 시간이면 다 같이 어울려야 하는데 남편은 늘 따로 있었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같은 반이었다면 같이 있어줬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교 후 집에 가는 길에 제 앞에 가고 있는 남편을 보았어요. 충서봐, 이제 집에 가니? 너 반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마. 그러니까 자꾸 너한테 이것저것 부탁하잖아. 괜찮아, 내가 하면 되는 건데 뭘. 너 솔직히 하기 싫잖아, 안 그래? 기분 안 나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라 해주는 것 뿐이야. 너 똥멍충이냐? 답답해. 남편은 친구들이 자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남편이 저는 너무 답답했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착한 애들은 함부로 대하고 나쁜 애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친구들의 잘못이지 남편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 본인이 아닌 제가 폭발할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에는 길다란 지휘봉을 들고 다녔던 한문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업 태도가 나쁘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지휘봉의 굵기가 굵은 부분으로 머리를 퉁 하고 때렸어요. 그날 그 한문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었어요. 중서봐, 나 한문책 좀 빌려주라. 한문책? 한문책 좀 볼 게 있어서. 알았어. 쉬는 시간 남편은 같은 반 친구에게 책을 빌려주었고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책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한문 선생님은 책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고 남편은 책을 빌려간 친구를 쳐다보았지만 그 친구는 책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앞으로 나갔고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 친구는 잘 봤다며 책을 돌려주었고 그 이야기를 화장실에서 듣게 된 저는 남편이 있는 그 반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 남편을 그만 괴롭히라며 의자를 발로 찼고 그 친구는 일어나며 저를 보고 피식 웃었죠. 웬 여자애가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자기 의자를 발로 차니 얼마나 웃겼겠어요. 한 번만 더 충섭이 괴롭히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그 친구는 저에게 남편을 더 괴롭히면 어쩔 거냐고 얼굴을 들이밀었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소리에 교무실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자초지종을 들으신 담임 선생님께서는 남편에게는 심리 상담을 권했고
남편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친구는 징계를 내렸어요. 그 후로 저는 겁없는 여자로 통했고 남편의 괴롭힘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운동을 하며 몸을 키우기 시작했고 어느새 저보다 덩치가 더 큰 건장한 사내가 되었어요. 남편은 그때 제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아직도 여전히 친구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었을 거라며 저에게 고맙다며 저에게만은 충성을 하겠다며 다짐을 했어요. 저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껌딱지처럼 항상 같이 있었기에 연인 사이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각자 원하는 곳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여느 사이 초년생들처럼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그렇게 회사 생활이 적응이 되어갈 때쯤 대학 동기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다들 잘 지냈어? 돈을 벌더니 다들 신수가 환해졌다. 돈을 벌어서 좋긴 하다만 회사의 모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느낌이야. 줄지가 않아. 나도 그래. 내 위에 선이면 나한테 일을 다 미루고선 자기는 일찍 퇴근한다니까. 에휴,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동기들은 저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있던 고충들을 이야기하느라 바빴어요. 남편은 그날도 야근을 하는지 조금 늦는다는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직장 상사들을 안주 삼아 즐기다 보니 벌써 자정이 다 되어 갔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오지 못했고 결국 동기들과 술자리를 파하고 헤어졌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술자리를 했던 곳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 저는 술도 깰 겸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가로등 불빛이 환해서 그리 무섭진 않았어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뚜벅뚜벅 누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용기도 나지 않았고 발걸음을 더 빨리 움직였어요. 야, 같이 가.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숨을 가파르게 쉬면서 서 있었어요. 아, 깜짝이야. 얼마나 놀랜지 알아? 뭘 그렇게 놀래? 네 얼굴 보면 다 도망갈 텐데. 뭐라고? 이게... 저는 남편의 머리에 헤드락을 걸었어요. 남편은 일을 마무리하고 친구들과 헤어진 저를 데려다주기 위해 왔다고 했어요. 잦은 야근 탓인지 얼굴살이 쏙 빠져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걷는 저를 남편이 부축해 주었고 우리는 서로 바빠 하지 못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금세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남편과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남편이 저의 손을 붙잡았어요. 순간 지금까지 느꼈던 친구의 감정이 아니라 뭔가 분위기가 요상한, 무튼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저의 손을 붙잡았던 남편은 제 손가락에 반지 하나를 끼워주면서 사귀자고 말했어요.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서 오늘 이 말을 하려고 온 거라고 말했어요. 오늘이 아니면 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저 역시 남편이 싫지 않았기에 부끄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부터 1일이다. 외치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찌나 가슴이 콩닥거리던지.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3년이 지난 뒤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여보, 아침 먹고 가요. 고마워. 이번 주말에 뭐 할까? 글쎄, 매주 주말마다 나가서 이번 주는 그냥 쉬고 싶은데. 그럴까? 그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나 보자. 좋아? 보고 싶은 영화 있어? 글쎄, 한번 검색해 볼게. 저희는 신혼부부의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출퇴근 시간이 비슷해서 같이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마트에 가서 장도 같이 보고 주말에는 새로운 카페나 디저트 가게에 찾아서 데이트를 했어요. 언제나 저에게 맞춰주는 남편 덕에 크게 싸울 일도 마음 상할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반년이 지나갈 무렵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늘 저와 함께하던 사람인데 지인들과 같이 공부를 하겠다며 주말마다 나가게 되었고 급기야 평일 퇴근 후에도 그 지인들을 만난다며 늦게 들어오게 일쑤였죠. 저도 처음에는 남편이 공부를 한다길래 자기 개발도 중요하지 싶어 남편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게 점점 지나쳐 이제는 본인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주말에 공부하는 거 언제까지 해야 해? 언제 끝나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길래 끝이 없다는 거야?
내가 아직 배움의 깊이가 짧아서 깊이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나가겠다는 거야?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나도 처음엔 응원해줬잖아. 근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지금. 결혼은 뭐 나 혼자 한 거야? 이럴 거면 혼자 살아야지 왜 결혼한 거야? 미안해. 그렇지만 지금 멈출 수가 없어. 이번 주말에도 또 나간다면 나 못 볼 줄 알아. 저는 남편에게 으름장을 놨고 남편은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주말, 저는 남편과 함께 데이트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 방을 기웃기웃 거렸지만 공부하러 간다는 말은 저에게 차마 하지 못했죠. 저는 남편과 함께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러 갔어요. 팝콘과 콜라를 사서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렇게 영화가 끝나갈 때까지 남편은 여러 번 왔다 갔다 거렸어요. 영화를 보고 난 후 저희는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라 기대했었는데 남편은 저와 함께 하면서도 정신은 다른 데 있는 듯 했어요. 계속해서 울려대는 핸드폰 알림만 쳐다보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음 주에는 1박 2일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이번 주에 빠져서 다음 주까지 빠지면 곤란하다고 말했지만 저의 막무가내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 왔어요. 이것저것 짐을 챙기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 2명이 문 밖에 서 있었어요. 남편과 같이 공부하는 지인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었죠. 충섭 씨가 지난주에도 못 나오고 이번 주에도 못 나온다고 그래서 혹시 어디 아픈가 싶어서 찾아왔어요. 네. 남편 잠깐 화장실 갔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 봐요. 네. 여행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에 갔던 남편이 나왔고 집에 온 사람들을 보며 놀라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놀래요? 우리가 못 올 곳에 온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그럴까요? 그럼. 당황한 남편은 집에 온 지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오늘 여행을 못 가겠다며 다음에 가자고 말을 했어요. 저는 얼마 만에 가는 여행인데 갑자기 이러냐고 여행 갈 준비를 다 해놓고선 왜 그러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오늘은 꼭 해야 할 공부가 있는데 자기가 놓쳤다면서 그래서 그 모임에 꼭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까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봐도 공부를 같이 하는 지인이라는 말만 할 뿐, 뭐에 홀린 사람 마냥 가방에 주섬주섬 챙겨넣더니 저를 두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여행을 가려고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물건들을 꺼내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엉엉 울었어요. 도대체 같이 공부한다는 그 사람들은 누구이며 남편은 왜 거절을 못하는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향해 저는 옷가지들을 내던졌어요. 이렇게 살 거면 당장 나가. 나보다 그 모임이 더 좋다면 거기 가서 살으라고. 오늘 여행 못 간 거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 나도. 뭐가 어쩔 수 없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을 데리러 집에까지 찾아온 거야? 나랑 같은 모임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공부는 자기들끼리 할 것이지. 그 공부는 한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 공부가 뭔데 그래? 너무 궁금하니까 다음 주부터 나도 같이 가 그럼. 그 좋은 공부 나도 같이 해보자고. 당신은 아직 안 돼. 그건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 선택받은 사람? 당신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랑 다니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준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반 애들한테 이용만 당했었잖아. 앞불싸. 그만 저는 화가 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렇게 저희는 며칠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 자기 생활을 했어요.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남이 돼버린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남편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회사가 바빠서 늘 퇴근이 늦어졌고 주말엔 어김없이 공부를 하러 가서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내기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남편이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몸살기가 있는지 열도 나고 으슬으슬 춥다면서 이불을 꽁꽁 감싸고 누웠어요. 걱정이 된 저는 병원에 가자며 남편을 일으켰고 남편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며 고집을 피웠어요. 병원에 가는 건 다 의사들 배불러주는 일이라며 믿음만 있으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며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선 혼자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아파서 앓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어요. 며칠 뒤 남편은 몸살이 나아졌고 집안 곳곳에 이상한 그림 같은 걸 붙이기 시작했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수염조차도 정리하지 않았어요. 지저분하다며 제발 수염을 밀자는 저의 말에도 절대로 안 된다며 손도 대지 못하게 하였어요. 남편은 매일 지저분하게 거짓고를 하고 다녔어요. 나 출장이 있어서 한 달 정도 걸릴 거야. 어디로 가는데? 한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가며 다닐 거라 확실치 않아. 한 달이 걸리는 출장에 가게 된 남편은 짐을 챙겨서 출장을 떠났고 저는 남편이 없는 동안 남편이 그동안 집에다가 해놓은 이상한 그림들을 싹 다 정리를 했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남편 앞으로 온 우편물은 4대 보험 상실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고 회사로 전화를 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한 달 출장을 간 남편은 출장을 간 것이 아니었고 저에게 출장을 간다는 그날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사를 한 것도 모자라서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대체 어디를 간 것인지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계속했지만 통화 연결이 힘들었어요. 남편이 돌아오기로 한 날 남편은 들고 나갔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정리하지 않아 어느새 턱 밑까지 길어진 수염을 하고 나타났어요. 저는 화가 잔뜩 난 채로 다짜고짜 퍼부었어요.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지금 나랑 장난해? 회사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도대체 지금껏 어디에 있었던 거야? 여보, 축하해줘. 드디어 내 믿음이 통했어. 뭐라는 거야? 당신 미쳤어? 당연히 미칠 수밖에. 내가 그걸 해내다니. 여보, 우리 집엔 더 이상 불행은 오지 않을 거야. 헛소리 집어치우고 이제 회사 어떻게 할 거야? 사표를 왜 내? 나 공부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회사는 나의 길이 아니야. 내가 갈 곳은 따로 있었어. 나 인도로 갈 거야. 정신 차려 이 미친 새끼야. 네가 나한테 어쩜 이래?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다 우리 집을 위해서야.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저는 너 죽고 나 죽자며 남편의 몸을 팔과 다리로 있는 힘껏 두들겨 패줬어요. 완전 어디엔가 홀린 사람처럼 정신 이상자처럼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니는지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차라리 이꼴 저꼴 안 보고 죽었으면 했어요. 저는 저 혼자서는 도저히 남편이 감당이 안 돼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했고 시부모님은 한달음에 올라오셨어요. 거짓골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울고불며 사정을 했지만 남편은 결국 저를 두고 퇴직금을 경비 삼아 인도로 떠났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이 사람과는 못 살겠다 싶었어요. 인도에서 돌아오면 바로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맨날 제 눈앞에 보여서 속 터졌던 남편이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제 마음은 조금 편했어요. 그래서 제 일상생활도 점차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질 때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다짜고짜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2천만 원?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어떻게 해서든 좀 구해봐. 합의금 없으면 이대로 감옥 가게 생겼어. 뭐라고? 너 정말...
미애야, 미안해. 우선 돈부터 빨리 구해줘.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거기서 감옥을 갔든지 말든지. 미애야, 내가 가서 다 설명할게. 급한 대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좀 보내줘. 대출 같은 소리 안 해. 도대체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 거야?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건지, 얼마나 다쳤는지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은 채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자기가 큰일이 난다면서 저를 재촉했어요. 미운 남편이었지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여기저기에서 2천만 원을 구해 돈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깜깜무소식이었죠.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남편의 이젠 미워하는 마음까지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전화기가 울렸어요. 실례지만 윤중섭 시댁 맞습니까? 그런데요, 어디시죠? 주 인도 대사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 인도에서 사기에 휘말렸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속한 종교단체가 인도에서 종교활동을 하며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 해준다며 이상한 그림을 그려주며 돈을 요구했고, 그런 일이 여러 건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직접적으로 행동한 것이었고 받은 돈을 사용한 것도 없어서 훈방 조치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팔다리가 후들후들 거렸고 전화를 끊고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했고, 제가 걱정이 되어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아들 하나 잘못 키워서 네가 고생한다며 시어머니는 우시면서 더 이상 아들과 힘들게 살지 말고 네가 이혼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 인도에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채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꼴도 보기 싫다며 남편의 뺨을 때리셨고, 시어머니는 자식 잘못 키운 내가 죽어야 된다며 통곡을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정신 차리지 않고 지금 이대로 계속 산다면 자식 하나 버린 셈 친다며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인도에서 돌아오면 양뺨을 시원하게 갈기려고 단단히 마음먹었는데 남편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서 뭐라 할 말도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여보, 왜 아무 말도 없어? 내가 무슨 말 하길 원하는데? 이건 오해야. 우리 사람들이 낫게 해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자기들 믿음이 부족해서 낫지 않은 걸 왜 우리 탓을 하느냐 말이지. 당신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을 뿐이야. 다 같이 행복해지면 좋잖아. 됐어. 더 이상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화 돋구게 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던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다시 거실로 뛰쳐나왔어요. 여기에 있던 그림들 다 어디 갔어? 무슨 그림? 내가 여기저기 놔둔 그림들 있잖아. 그거 당신이 인도에 가 있는 동안 싹 다 갖다 버렸어. 미쳤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데 그걸 함부로 갖다 버려. 그게 없으면 우리 집에 불행이 깃든다고. 당신 진짜 사이비종교에 미친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좀 차려. 그림이 없어진 거란 남편은 온 집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이상한 말들을 중얼중얼거리면서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정말 뭐에 단단히 씌인 사람처럼요. 그러고선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며, 우리 집에 불행이 깃들기 전에 해결을 해야 한다며 그대로 나갔어요.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내려간 남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말하는 믿음, 불행. 도대체 뭐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것인지. 저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해 보았어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기막힌 이야기들이 나왔고, 지금 남편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어딘가 닮아 보였어요.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던 남편이 볼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뒤쫓아갔어요. 집 근처 카페에 들어간 남편은 저번에 저희 집에 왔었던 그 사람들과 만났어요. 저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뒷 테이블에 자리 잡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디론가 움직였어요. 이윽고 도착한 곳은 어느 조용한 건물이었어요.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을 만큼 한적한 곳에 위치한 건물로 세 사람은 들어갔어요. 저도 조심히 뒤따라갔지만 현관문에 비번이 걸려 있어 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안내방송 같은 것들이 들렸고 이상한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맞았어요. 그것은 남편이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중얼중얼거리던 그것과 비슷했어요.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렸고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와 숨어서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을까? 남편은 이번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습을 보였고 어디론가 이동을 했어요. 저도 남편을 따라갔어요. 이윽고 도착한 곳은 어느 작은 식당이었어요. 어서 오게.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괜찮네. 그게 어디 자네 탓인가? 믿음이 부족한 자들의 탓인겠지. 저번에 자네가 마련해준 돈으로 신도들을 양성하는데 잘 썼네. 자네가 인도에 있어서 어렵지 않았나 생각했었는데 고맙네. 별 말씀을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죠. 이러니 내가 자네를 좋아할 수밖에. 그건 그렇고 와이프에게 말해봤나? 아직 조만간 말할 생각입니다. 어서 결정을 해야지. 우리도 일 처리를 하지.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에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인도에서 해줬다는 돈이 저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보내달라고 했던 그 돈을 말하는 것인가? 나에게 할 말이 있다니? 당장이라도 나가서 물어보고 싶지만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이 나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할 말이 없냐며 먼저 물었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기가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한 달가량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마쳤고 인도를 떠나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기에 단체에서 인정을 해줬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 제대로 미쳤구나. 내가 저번에도 이 이야기 꺼내서 당신한테 너무나 미안했었는데 당신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자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못 알아보고 뭐? 후배 양성?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말이 좀 심하다. 심하긴 뭐가 심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하지도 못했는데. 병신아, 언제까지 다른 사람 호구 노릇할 거야? 뭐? 병신?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당신, 내가 웃어? 내가 이런 사람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니 당신과는 말이 안 통해. 집어쳐. 사돈 낱말하고 있네. 당신 회사 그만두고 한 달 어디 갔나 했더니 합숙? 인도에서 교통사고 나서 합의금 필요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정말 어이가 없다. 당신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당신과 같이 있다가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이혼해. 나랑 이혼하고 너 혼자 평생을 돈 갖다 바치면서 호구처럼 살아. 저와 남편은 그날 서로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싸웠고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갔어요. 보나마나 그 종교단체에 갔겠죠.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시부모님에게도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남편과의 이혼을 먼저 말한 시어머니는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이혼하고 모든 것을 잊고 살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찾아갔다가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인도에서 돌아온 후 저희가 전세로 있는 조건으로 집을 팔았고 그것도 모자라 집을 뺀다며 현재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은 상태라고 그랬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 길로 저는 저번에 갔던 그 건물로 찾아갔어요. 문을 발로 쿵쿵 차며 윤충섬 나오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죠.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저는 근처에 있는 돌로 창문을 깨뜨렸어요.
그제서야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속에서 남편을 발견했어요. 저는 남편을 향해 뛰어올랐고 남편의 머리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어요. 제 몸의 무게 때문에 남편은 휘청거리며 쓰러졌고 저는 쓰러진 남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있는 힘껏 두들겼어요. 신고 있던 신발이 벗겨지고 제 눈에는 눈물만이 나왔어요. 남편은 체념한 듯 저항도 없이 가만히 있었고 같이 나온 사람들이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악마 같아 보였어요. 저는 남편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사라진 지 오래됐고 종교 하나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큼 대단한 건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죠. 우리 이혼해. 이게 이혼할 일이야? 넌 정말 단단히 미쳤어. 결혼한 와이프의 가정이 있는 사람이 다 내팽개치고 지금 그 이상한 사이비에 돈도 시간도 다 갖다 바치고 있잖아. 이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야? 넌 지금 이게 누굴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써야지. 우리 가정 가문 다 잘 되는 거라고. 정말 미쳤어. 남편은 정말 빠져도 단단히 빠져더군요.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서는 사람을 감금해 놓고 세뇌 교육을 엄청 시킨다는데 남편이 그런 것만 같았어요.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집을 나오게 해서 인연을 끊기도 하고 이혼도 불사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무서워지기까지 했어요. 긴 말 필요 없고 이혼서를 보낼 테니 그렇게 알아. 나도 믿음이 부족한 너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어. 선택받지 못한 너를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빌었는지 알아? 결국 넌 안 되는구나.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말하는 남편은 제가 전혀 모르는 남자처럼 느껴졌죠. 나 몰래 집을 판 것도 모자라서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 전세금은 내가 다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안 돼. 그 돈은 제자 양성비로 써야 돼. 미친놈. 그게 네 집이야? 우리 아빠 엄마 새 빠지게 고생해서 농사지어서 번 돈으로 보태서 산 집이야, 그치? 저희가 결혼할 때 남편의 시댁에서는 여유가 없었고 남편과 제가 직장 생활하며 조금씩 모아놓은 돈과 우리 친정에서 많은 부분을 보태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피땀이 묻어있는 그 집을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팔아버린 정신나간 남자. 더 이상의 기대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쯤 대학 동기에게 전화가 왔어요. 충섭이 이야기 들었어? 그 인간 이야기라면 꺼내지도 마. 그래. 너네 어차피 다 끝난 사이인데. 야, 그런데 걔 요즘 친구들한테서 돈 빌리고 다닌대. 정식이 알지? 걔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왔다란 거야, 글쎄. 이혼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사이비 집단에서 이용당하고 있는 인간.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남편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깊이 1호가 되었고 제 인생의 5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애미야, 잘 지내지? 몸 아픈 데는 없고? 네, 어머님도 잘 지내시죠? 아휴,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너한테 참 미안하구나. 어머님께서 왜 사과를 하세요? 이런 모습 보여서 제가 죄송해요. 이혼 후 시부모님께서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가 울며불며 매달려도 보고 깽판도 부려보았지만 남편은 이미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대요. 시아버지는 그런 자식을 보며 알아누우셨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매일 눈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우라통이 터진 저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전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안 본 사이 남편은 살이 10kg 가까이 빠져서는 못 알아볼 만큼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잘 지냈어? 서로 안부는 생략하자. 마지막으로 왔어. 지금 너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네 주변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봐봐. 평생을 같이 지내고 결혼까지 한 나와는 이혼해서 이렇게 상처를 주었고, 너네 부모님, 늙어서 힘도 없으신 너네 부모님은 병져 누워 계셔.
이게 네가 말한 모두를 위한 길이니? 이게 행복이니?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명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상담해주고 또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단체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여기 도움 받아봐. 더 이상 마주보고 있기가 힘들어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돌아보니 남편은 울고 있는 것 같더군요. 며칠 뒤에 센터로 전화를 해보니 남편이 상담을 받고 갔다고 합니다. 남편도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할 거라고 하더군요. 어쩌다 저런 곳에 빠져서 모든 것이 풍비박살난 건지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까요?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용건 있으면 전화로 말해. 미안해. 난 그저 우리 가족들을 위해 그런 건데 그 방향성이 틀렸었어. 나 지금 열심히 상담받고 계속 치료하고 있어. 너한테 큰 상처를 줬어. 진심으로 미안해. 그만하려고. 그래, 다행이네. 잘 살아. 미애, 저기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없겠네? 아니, 우린 너무 멀리 왔어. 정말 미안하다. 정말 면목이 없다. 더 이상 널 붙잡지도 못하겠네. 그게 남편의 마지막 소식이에요. 어쩌면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항상 남편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컸었던 건지도 몰라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나도 약한 사람이라 의지할 곳이 필요한데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 때문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 힘들었어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한동안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죠.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되었고 불면증 약까지 처방받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낸 남자. 그래서 그 남자를 오려내려면 내 인생 전체를 오려내야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새로운 출발도 자신이 없어요. 저는 소극적으로 변해갔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게 되었죠. 글을 쓰는 지금도 인생 실패자라고 낙인 찍은 것만 같아 너무 괴로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이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 것을 너무 후회합니다. 평생 주홍 글씨가 되어버린 일들, 이젠 정말 잊고 싶습니다. 저 극복할 수 있겠죠? 저에게 힘을 주세요. 두서없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